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바빴습니다. 순간적으로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가 있다가 지금 급하게 또 달려와서 지금 펜앤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세종홀을 꽉 채워주신 여러분께, 이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집에 가시는 길에 이 휴대전화로 저희 펜앤뉴스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펜앤 후원자 대회를 위해서 지난번 프레스센터보다 2배 이상 넓은 공간, 이 세종홀을 빌렸고 그 세종홀에 마련한 좌석을 다 채우고 자리가 모자라서 이 복도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또 저희의 준비한 강연과 또 내빈들의 인사, 유튜버들의 인사 다 보셨습니다. 와, 정말 저는 이 펜앤마이크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또 PD들, 기자들 나눠져가지고 안에서 열심히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뉴스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이 대거 투입된 가운데 2,0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가 연기금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펜앤기획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JTBC의 박근혜 대통령 길라임 사용, 이름 사용 오보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만 오히려 1,800만 톤이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취재해봤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일본 기업에게 이 한국 강제징용자들에 대해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53년간 한일 관계가 우호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오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남북철도 연결과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온도차만 확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이상의 최고의 대리인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해봅니다. 오늘 펜앤 브리핑에서는 성황리에 마감된 펜앤마이크 후원자 대회를 실황 중계해드리고요. 또 지난 7월 메가더 동상 방화했던 그 범인들이 지난 10월에 며칠 전에 또다시 방어를 했죠. 이들이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주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2,000선을 22개월 만에 붕괴하면서 그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 오늘 이 기관만 혼자 한 5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가까스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돈, 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2천억 원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이 연기금의 손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관련 내용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일단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64포인트, 0.93% 오른 2014.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10.10포인트, 0.51% 내린 1985.95로 출발한 이날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수급 공방을 벌이다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기관이 홀로 5,267억 원을 사들였는데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2,0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747억 원과 1,71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주가 방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전체 자금의 18%로 축소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미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19.1%입니다. 내년까지 1%포인트 이상 비중을 줄여야 하는 만큼 연말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연금은 또 올해 국내 주식 투자로 1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추가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 4조 5천억 원이 넘는 기록적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15년 8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3% 정도 하락했는데 경제 위기가 터져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아르헨티나 증권 시장의 12% 하락률보다도 높았습니다. 한 달 만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60조 원 이상이 증발한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 증시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계속되는 증시 하락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오늘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가동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금융ICT 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오늘 패널과의 인터뷰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에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통화 스와프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교수는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서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기업 정책을 친기업 정책으로 바꿔서 경제를 근본적으로 건실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조성한다고 하는 5천억 원의 증시 안정기금이나 영기금의 방어는 계속되는 증시 하락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교수는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2008년도처럼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손을 줄여 자금 이탈을 막고 금리를 내려 경기의 추락 속도를 늦추고 주가도 어느 정도는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로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오 교수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주가도 경기도 동반 추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 규모가 국민연금 관련된 이 기금 규모가 한 600조 원 정도쯤 되는데 이거는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증시 주가 주식수 떨어지는 거를 막는 데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될 텐데요. 김동연 부총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가짜 뉴스 관련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JTBC의 이 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명은 길라임이다. 아마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 2016년에 JTBC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이라는 곳에 VIPC를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 길라임은 당시 인기 드라마의 여주인공의 이름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만 보는 이 드라마 광인 것처럼 이 국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17년에 특검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길라임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더 씌우는 이런 작업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성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JTBC는 지난 2016년 11월 15일 박 대통령 가명 길라임, 차움 VIP 시설 이용도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차움 의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JTBC는 2011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건강센터로 알려진 차움 방문을 숨기기 위해 2010년 방영된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의 전 차움 관계자의 인터뷰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신분 노출을 꺼려 가명을 사용해 차움을 드나들었다는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였습니다. 보도 이틀 후인 17일 JTBC와 같은 계열 신문사인 중앙일보는 당시 이동모 차움 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 일했던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차움 직원이 길라임으로 썼다고 한다며
박근혜 후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실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도 길라임은 병원 간호사가 만든 가명이라고 설명했으며 보름 후인 2016년 12월 1일 당시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도 채널A를 통해 길라임이라는 예명을 쓴 건 박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차움 의원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21일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 6차 공판에서 길라임 명의는 차움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차움 간호사 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차움위원회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으로 진료가 이뤄진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JTBC의 보도는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 이후 무능한 대통령 낙인이 찍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증폭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JTBC 보도 직후 길라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가짜뉴스를 이용한 반응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성 제도권 언론에서도 당시 JTBC의 보도와 이른바 찌라시성 소문들을 인용해 길라임 대통령, 글라임 등의 비아냥대는 기사와 칼럼이 잇따라 게재됐습니다. 또한 최근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당시 해당 보도에 대한 팩트 확인도 없이 JTBC의 가짜뉴스에 편승해 길라임 가명 사용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JTBC 보도 다음 날인 16일 이재정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가짜뉴스를 인용해 무엇보다 국민들이 어이없는 조소를 보냈던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가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데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썼다는 것이라며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박 대통령 엄정수사 촉구 번개촛불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이 그렇게 드라마에 심취한 나머지 우주의 기운도 역시 길라임처럼 받으셨구나. 그래서 가명도 길라임을 썼구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처럼 JTBC 기자 박병현의 박 대통령의 가명 길라임이라는 단 3분여짜리 가짜뉴스 한 편은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순간에 길라임으로 만들었고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지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쓰여진 이 드라마 광, 길라임 이런 이미지는 누가 회복시켜줄까요? 자, 다음 소식은요. 이 탈원전 관련 정책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면서 신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오히려 이 온실가스가 무려 1,800만 톤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었나요? 근데 오히려 온실가스가 훨씬 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새만금을 방문해서 신재생 에너지 단지죠. 이 태양광과 풍력 단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과연 누굴 위한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걸 세워서 태양광 발전 자체는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겨울에는 태양광 효율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요. 그런 효율, 그 떨어지는 전기 발전은 도대체 누가 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일까요? 관련 내용 윤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온실가스만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전을 줄인 만큼 석탄 발전소를 더 돌렸기 때문입니다. 탈원전 추진 1년간 원전 비중이 줄어든 만큼 화력 발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발전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추진 1년 전보다 무려 1,800만 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30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탄소 배출량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보다 7% 이상 늘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환경까지 저버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홍보 행사에 참석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등 새만금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발전의 특징인 가널성 때문에 발전 효율이 낮아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이덕한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가장 강조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 특징인 가널성 때문에 반드시 LNG 발전소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LNG 발전소가 동시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이런 비경제적인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속내는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권 인사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며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진보 NGO 출신들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진보 정치권 인사들은 평생 먹거리를 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작년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정부의 태양광 관련 국고 예산 중 43%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브 비건 미국 특별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도 만나고 강경화 장관도 만나고 오늘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이 철도 연결 공동조사, 남북 협력 사업,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이 현장 방문 등 이런 대북 제재가 저촉이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외로 좀 적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온도차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양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 있어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한국의 통일부와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전날 이례적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방한 때 그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청와대의 외교안보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대신 이례적으로 임 실장을 직접 만난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진위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철도 연결 공동조사 등 남북협력 사업의 대북 제재 예외 적용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 등에 대해 우리 측과 온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남북 관계가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비건 대표는 제재를 통한 비핵화 원칙과 함께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같은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 대통령들은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데 절대적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비건 대표의 방한 행보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단면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건 대표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서 회담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비건 대표가 최 부상과 직접적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마찰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대북 문제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양현희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우리나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계에서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뭐 기자들이 대놓고 당신 인권 변호사인데 북한의 김정은과 포옹하니까 어떻더냐 막 이런 질문까지 좀 약간 살짝은 좀 무례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도 했었고요.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군요. 김정은은 아마도 더 나은 대리인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관련된 이건 뭡니까 이게? 네.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 좌파 성향 혹은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뉴욕타임즈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네. 제목은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보증하지만 비평가들은 기만을 본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뉴욕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김정은을 젊고 솔직한 전략가로 묘사하고 또 그의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경제개혁을 진심으로 하길 원하며 또 이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을 하지만 예. 실제로는 실제로 이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 예. 쓰면서 김정은은 문재인보다 더 나은 대리인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리인이다. 이 표현이 에이전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보통 이제 매니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뭐 계약도 대신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입장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혹은 이제 고든창은 이제 이번 달 초에 문재인 아마도 북한의 대변인인 것 같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럽을 방문해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익인 이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고 미국의 우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부탁을 하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 블룸버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비판했었죠. 예,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비록 김정은이 유엔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네. 수석 대변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 예. 이런 이제 비판하는 기사를 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 좀 찬찬히 분석한 이제 말을 실었어요. 의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김정은이 아마 몇십 년 전에 이제 중국의 등소평에 그랬듯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경제 개혁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전 세계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만약 워싱턴이 제재를 중단하면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같은 체제 보장을 제공하고 또 경제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보게 되면은 외신들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외신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상들도 아니 말뿐이지 않느냐. 북한은 이미 많은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번번이 어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신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기사를 써놓는 것 같아요. 논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네. 비판적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신한테들은 예배를 쓴다는 그 찬양을 한다 이렇게 sing and praise. 그러니까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재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건 어딘가요? 그리고 표현 그러니까 블룸버그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전트라는 것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수석 대변인이란 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비꼬는 듯한 그런 의도고, 그리고 이걸 볼 때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때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북 불신감이 더 커지고 있구나.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와 함께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아마 질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왜 외신 기자들한테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뽑은 대통령인데 너희 대통령 진짜 너희 나라 대통령 맞아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셈이 되어버렸네요. 참 오늘 양현희 기자가 그 외신들이 쭉 보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오셨는데요. 아 이래저래 참 걱정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 좀 안 듣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장소가 좀 좁고 또 지역이 서울로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다 못 모셔서 참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부터는 우리 윤희선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우리 펜앤드 마이크를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후원자 대회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있죠? 함께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쪽에 보니까 방금 정기재 주필의 모습도 잠깐 보였고요. 이게 지금 막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나 보네요. 예,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와, 저도 지금 저기서 사회를 보고 있었고 정기재 주필께서 개회사 하시고 예.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옷들을 좀 두껍게 입고 오셨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좀 느꼈는데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펜앤 마이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나라의 진실을 알게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펜앤 마이크에서 이렇게 진실된 정보들을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을 저희들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실된 방송들을 통해서 깨어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공중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누군가가 하나의 프레임을 정해놓으면 마치 그것을 쫓아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펜앤마이크를 통해서 그 많은 기사들 진실이 무엇이고 실제로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을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과감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속 시원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있지만은 그 페이스북에서 올려주시는 펜앤마이크 기사들 그다음에 경제관 소식들 그다음에 기자님도 한기호 기자님 뭐 이런 분들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계속 공유하고 좌익 성향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부국강명 그리고 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너무도 이 정권이 이 정의와 공의를 너무 무너뜨리고 있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너무 정말 터무니없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고 사실 좀 너무 심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다 함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알리고 있고 열심히 또 듣고 배우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좌파였다가 올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진보에서 이제 우파로 전향을 했어요. 정규재 주필님하고 이제 방송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속고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돼서 친구들이 지금 다 좌파인데 만날 때마다 제가 계속 세뇌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방송 보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제 후원의 밤 한다고 그래서 오늘 응원하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저도 어떤 분들이 오실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의외로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일 어린 분은 23살에 거의 전역을 앞둔 군인도 있었습니다. 오, 그랬군요. 네,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제 군인인지라 약간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공간 자체가 저희가 이 앞선 1회 대회 때보다 훨씬 좀 넓은 공간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예, 600에서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빌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추산하기로는 일단 준비된 좌석을 가득 메우셨고 주변에 이제 서 계신 분하고 저희가 준비한 간이의자까지 다 앉으셔가지고 예. 1000여 명 정도가 모인 걸로 추산됩니다. 예. 뭐 저희가 실제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해서 유튜브로 예.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 몇 분이나 오셨는지 다 아셨을 것이고 또 간간히 화면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신 예. 정말 죄송하기만 했어요. 저도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분들을 좀 편하게 좀 앉혀드려야 되는데 행사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이제 바쁘셨는데 또 그 저희 시간하고 겹쳐서 또 국회에서 일정이 또 있었는데 하필 또 오늘 또 한국당에서
뭐 하필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뭐 긴급 의원총회를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오신다고 예. 막 얘기하셨던 의원님들이 다 오시긴 했어요. 예, 결국. 오시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김진태 의원님하고 이제 박대출 의원, 심재철 의원, 윤상현 의원, 정종섭, 윤상직, 이현주 의원 이렇게 의원도 오셨고 이제 현직은 아니지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과 또 펜앤드 마이크에 대한 강력한 이제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김진태, 박대출 의원은 몸을 던져 막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이제 심재철 의원님도 이제 저에게 이제 기감이 되는 이제 좀 약간 자극을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 현재 언론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이제 펜앤드 마이크가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얘기는 참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김문수 도지사님도 펜앤드 마이크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항상 보존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해쳐지고 있는데 이 펜앤드 마이크를 후원하는 오늘 이 후원자 대회에 오신 이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시작부터. 그런가 하면요, 이현주 의원 좀 지각하셨어요. 네, 늦게 이현주 의원도 막 오셔가지고. 뒤늦게 막 오셔가지고 죄송해요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당찬 말씀해 주셨죠. 한국당 외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예. 오신 거죠. 이현주 의원님께서. 예. 예. 이현주 의원도 제가 도대체 이현주 의원은 요즘 뭐 최고의 화제다. 뭐 이젠 우리 전희경 의원이 전다르크였는데 이제 네. 이다르크가 출연한 건가요? 막 그런 질문 드렸는데 웃으면서 또 좋은 말씀. 펜앤마이크와 함께 언론 정의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밖에도 또 어떤 분이 오셨나요? 저희 이제 방송에 이제 출연해 주시는 이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이제 황성우 변호사 그리고 이제 오정근 조동근 교수님 그리고 이제 최공재 이용남 감독님 저희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주시는 그 나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모시고 예.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현장에 이제 독자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예.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축사는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일단 축사를 하셨고 고용주 변호사와 이영훈 교수님께서 예.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고용주 변호사께서 이제 이 펜앤드 마이크 그 구독자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지금 28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MBC에 18만 명 그리고 그 KBS 28만 명 그러니까 MBC보다는 앞섰고 그 KBS에 맞먹는 그런 규모로 이제 성장해서 너무나 축하한다. 그리고 이게 너무 처음에 이제 자기 이제 제1회 후원자 대회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2회 후원자 대회 와서 축사를 하려고 보니 좀 마음이 놓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원래 고용주 변호사님이 이 말씀을 다 중언부언할 것 같아서 연설문을 다 쓰신다고 해서 좀 미리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27만이라고 써오셨다가 예. 권순환 국장님이 이제 뒤에서 그렇죠. 우리 펜앤마이크에 28만 으로. 대해서 예. 쭉 설명하고 이거 소개하실 때 그걸 딱 지적하시면서 고 변호사님 저희 어제부로 28만 명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예. 뜨거운 성장세를 예. 저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이제 구독자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영훈 교수님은 또 사실 좀 위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해서 한 50년간 성장하면서 20년간은 또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을 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점으로 뭔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말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언론이 붕괴된 것과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붕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자유시장 진실 이런 걸 지금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공감은 이날 현장에 오신 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후원자 대회를 하면서 좀 약간 힘을 줬던 부분이 이 우파 유튜버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보자 해서 우파 유튜버들을 다 모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방송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 이렇게 취재 나가시는 그런 분들 몇 분만 빼고 거의 다 오셨어요. 예, 조갑재 TV를 운영하시는 이제 조갑재 대표께서 오셨고 네. 또 저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신의 한수 야. 신혜직 대표도 이날 자리에 참석하셨고요. 예. 또 요즘 이제 젊은층을 공략하는 이제 윤서인 TV의 윤서인 작가. 이제 그리고 이제 엄마 방송의 주옥순 대표 그리고 이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최근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예, 이업해서 준비하고 하겠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 있는 건데 이제 현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이제 그 김문수 도지사도 이제 김문수 TV를 하고 있고 예. 이현주 의원도 이현주 TV를 하고 있고
그 이영 교수님도 이제 이승만 TV를 하고 왜 있죠. 트루스 포럼은 빼먹어요? 아, 트루스 포럼은 예. 그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이제 그 예. 트루스 포럼의 member 중에 한 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죠. 슈타인즈 채널을 채널을 하고 하고 있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 달라고 강조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껄끄러운 것 같기도 해서 예. 일단은 뺐습니다. 껄끄러울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멤버가 그 멤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사실 구분을 안 하고 막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김은구 대표가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김은구 설명을 대표를 해주더라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초대했는데 사실 그 예. 초대가 잘못된 초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뭐 거죠. 잘못된 초대까지는 아니고 예. 이혜성 대표가 슈타인즈 채널의 이혜성 대표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김은구 대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요 예. 유튜버들이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제 우리 회사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예. 우리 권순할 전무겸 대표 그 편집국장님이요? 편집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 브리핑을 쭉 하시면서 한 10여 분 정도 이 브리핑을 하시면 저희 이제 성장세에 대해서 이제 펜과 마이크의 두 축인 이제 예.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동안의 성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네. 독자들 이제 오신 후원자들 그 환호를 많이 자아내셨습니다. 야,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인터넷에 업로드를 지금 하는데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 몰랐습니다. 곧 아마 업로딩이 끝나면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이게 낮 시간이라서 얼마나 많이 보실까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5,000명 가까이 보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와. 5,000명 가까이 그 실시간 낮 2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는데 네.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댓글 남겨주시면서 후원금도 많이 쏴주시고 하면서 열심히 시청하셨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저는 이병태 교수님의 강연은 그동안 예. 이제 온라인에서 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들으니까 와 훨씬 재밌더라고요. 오늘 그 현장감 있는 강연이 2개가 있었는데요. 네. 그 이병태 그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님하고 그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님의 강연이 2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에 대한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그 가장 핵심이죠.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이 너무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놓은 업로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말 이제 이 꼭 안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보셔야 이 경제 문제와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한 15분 정도에 해서 총 30분 정도 강연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만 빨리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병태 교수님의 강의를 딱 들으면서 핵심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청개구리 정책이다. 예. 남들이 다 하는 방향 말고 반대로 가니까 나라가 일꼴이 되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댓글창에 보니까 뭐 고성국 TV는 어떻게 됐나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어떻게 됐나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고성국 TV 측은 그 고성국 대표께서 지금 지방 출장이 또 한국당 그쪽 청주였나요? 충남도당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강연하시는 바람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함께 오지 못했다 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메시지를 대신 읽어드렸고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는 원래 오기로 돼 있었는데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강용석 대표는 지금 맞습니다. 영어의 몸이 돼버렸고 또 김세희 기자 같은 경우는 김세희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으로 잠시 지금 출타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날 우리 후원자 대회 하이라이트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 꺼진 상태에서 예, 벌어졌습니다. 이제 주필의 마지막 멘트와 예. 이 독자들이 나도 한마디. 맞습니다. 예, 이날 후원자 참석하신 분들이 나도 한마디를 이제 하셨는데 여기서 아주 하이라이트,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이 준비를 한다고 빨리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이제 주필께서 이제 그 현장을 이제 다 보시고 예. 해주신 말씀이 그 박노삼 이제 독자님께서 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주셨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일단 유튜브 이제 펜앤드 마이크가 지금 28만인데 예. 1000만까지는 가야 된다. 1000만요? 예, 와. 이 1000만을 봐야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 일단 그 가정에서부터 TV로 이제 유튜브를 연결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채널을 알리는 거 이런 운동을 하고 또 정규제 주필이 정해주신 이제 도서 목록, 우파 도서 목록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면 그거를 그거 참고로 좋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 도서 목록을 신청한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우파 도서가 많아질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그 목록을 저희 좀 빨리 만들어 달라.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이 지금 공허한 이 교육제도, 우리 우파를 양성하는 교육이 없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파의 등급제를 매겨서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등급제요? 그렇게 시험도 치고 예. 자격증도 주고 뭐 이러한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진짜 우파의 그 교육이라는 게 우파가 못 배우면 천박해진다, 추해진다. 이게 주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커리큘럼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파를 양성해야 된다. 여기에 이 주필도 화답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12월 중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오픈하는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펜앤드마이크에 문화센터를 인사동 근처에 오픈을 하는데 그곳에 그 교육의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필이 그 내용도 오늘 처음 공개하셨습니다. 이 후원자 대회에서. 예. 그래서 그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뭐 기자도 양성하고 또 펜앤드마이크 식구도 양성할 뿐더러 다른 매체에 갈 기자를 양성하거나 PD를 양성하거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리성 기자가 저는 이제 사회 보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발빠르게 막 카메라 저희 송창승 PD와 같이 다니더니 정말 취재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야, 여러분 어떻게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시 후에 올라갈 이 업로딩될 영상을 보시면요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후원자 대회를 성황리에 잘 개최하는 동안 대법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강제징용됐던 일제시대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1억 원씩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일본 외무성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일 우호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관련 내용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 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즉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인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배상 책임을 부인한 일본 판결이 국내에선 효력이 없으며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신일철주금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아니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의 2건, 서울고등법원의 1건 등 법원에 계류 중인 총 14건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상은 이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즉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할 예정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문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판결이라며
한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진실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주필님, 지금 일본이 정말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재판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피해자도 피해자라는 것만을 이유로 영원히 거기서 무한적인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 대법원이 했어야 되는데 네. 일본 식민 지배에 따른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법적인 정설입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이 이제 아마도 뭐 전원합의체라고는 합니다만 소수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위자료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위자료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이때까지 그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의 와중에 막바지에 거기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로 간 네. 분들이거든요. 임금 노동자로 같은 분들이 이제 말이 이제 징용이죠. 네. 근데 임금 노동자들이 같은 분들이 마지막에 전쟁 와중에 임금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임금 청구권이죠. 근데 임금 청구권 이런 종류의 청구권들은 이거는 위안부 문제하고 또 약간 다릅니다만은 다 기존의 그 한일 청구권 협상에 의해서 모든 청구권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정리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에서 이제 부정할 논리를 못 찾으니까 예. 만일에 청구권 협정 자체가 잘못된 거다고 해버리면 한국의 재산을 놓고 갔던 일본인들도 내 재산 내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그런 다 문제가 또 개인들이니까. 발생할 수 있군요. 다 예. 개인들이잖아요. 예. 그럼 개인들이 여기 와서 뭐 어떻든 한국 와서 자기가 뭐 우동집을 하건 뭐를 하건 열심히 일을 해서 명동에 금사라기 같은 땅을 갖고 있다가 8.15 때 쫓겨갔다. 예. 도망갔다. 근데 그 우리 아버지 거다 따나까 우리 아버지가 따나까인데 우리 아버지 땅 내놔라 하고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식민지배의 그건 생각을 청구권 못했네요. 협상이라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군이 말하자면 다 일본 재산을 몰수를 해서 한국 정부에 넘겨주고 예. 원래 한일 청구권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게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20억 불을 요구했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12억 뭐 얼마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불. 예, 예. 그 당시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부랴부랴 도망가느라고 한국에 남겨놓았던 뭐 각종 공장, 사업소, 예. 가게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재산 총액을 어림잡아서 20억 불로 때리고 예. 그러니 너희들이 20억 불을 내놔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 예. 하고 말하자면 퉁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떻든 미군이 고맙게도 다 몰수를 해서 한국에 넘겨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닦고 모른 척하고 청구권 협상할 때 식민지배에 대한 미불임금이라든지 각종 청구권을 다 합쳐서 한국 정부에 3억 무상과 2억 차관을 주는 불의 차관을 주는 형태로 이 모든 청구권을 끝낸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 청구권의 정상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아니었다 하는 논리로 이제 빠져나갔던 건데 오늘 대법원에서 정말 기발하게도 위로금이다. 예? 위자료다는 이름으로 또 돈을 내놔라고 요구한 겁니다. 한번 피해자이기만 하면 영원히 무슨 거기서부터 청구권이 나온다고 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오늘 대법원이 내세운 거예요. 이 대법원 판결은 국제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것으로부터 연유된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위자료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무슨 일본 기업들이 뭐 도망도 못 가게 했다, 뭐 말하자면 뭐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구타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물론 그거는 일방적 정언에 불과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하는 정말 비열한 이름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청구권을 벌써 한국 정부가 그 징용 배상에 대해서 여러 번 배상을 했어요, 이미. 예. 3번이나 공식적으로 배상을 하고, 물론 그 3번을 다 뭐 찾아 먹은 분도 아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청구권을 일본이 다 포기하기로 하고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과 2억 달러의 유상을 차관을 주었기 때문에 예. 이제 청구권이 생긴다면,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면 그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청구권을, 우리가 일본에게 청구권을 다 이제 안 한다. 그 개인들 국가가 선언을 청구권까지 했으니까요. 국가가 예. 책임지겠다 하고 돈을 받은 거니까 네. 그거는 한국 정부가 줘야 되는데 일본으로부터 또 받기 위해서, 다행히 신일철이라는 회사가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일에 없어지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1억 원씩 또 배상금을 내놔라. 이건 위자료다는 이름으로 1억 원을 내놔라고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생떼를 쓴 겁니다. 정말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아니 그러면은 한일 식민지 협정 자체가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 불법 행위의 청구권은 고종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팔아먹은 게 고종이니까 그 고종은 어디 가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고종은 나라 팔아먹고 자기는 떵떵거리며 살았잖아요. 예? 조선왕이라는 대접을 받으면서. 그럼 고종에게 그 불법 행위를 국민으로서 청구하든지, 도대체가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제적으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예? 70년 전에 있었던, 70수년 전에 있었던 징용 임금 청구권도 아니고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놔라, 1억을 내놔라,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 대법원에도 인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이건 안 된다. 이 손해배상 청구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 의견을 냈어요. 예. 근데 이런 분도 물론 있긴 했지만 대부분 전체 판결이 어떻든 위자료를 내놔라. 무슨 이혼 위자료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대한민국 법원이 이런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위자료를 내야 되면 고종한테 내라고. 나라 팔아먹은 고종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일본 편을 막 드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외교라는 게 이쪽에 A라는 룰을 적용했으면은 이쪽에도 똑같이 A라는 룰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방금 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위자료라는 목록으로 돈을 또 받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자기 그 집이나 공장이나 가게나 그거 뺏긴 사람들이 똑같이 일본에서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판결해서 우리 보고, 이 불법 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민지배 자체를 불법 행위의 종류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로부터 위자료를 내놔라면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다 위자료 청구해야 되죠. 그럼 누가 주느냐 이거죠. 지금 신일본제철이 식민지배에 무슨 위자료를 내놓게 돼 있습니까? 근데 돈 내야 되는 쪽은 신일본제철이라는 거예요. 고용주였으니까. 근데 고용주가 무슨 위자료를 내냐 이거죠. 이 정은이라는 것도 무슨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금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가죠. 자기는 임금 구경도 못 해본 사람도 많아요. 한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 통장으로 자기 임금이 꼬박꼬박 날아가서 꽂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지는 모르겠을 때 구체적인 임금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고, 이 저금을 받아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자기 부친일 거예요. 고향에 있는. 아니 이런 식의 것을 가진 것이 실정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신일철이 1억 원씩 보상금을 내놔라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고 할 겁니까? 위자료를? 우리 식민지배라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괴롭다. 그러니까 지금 내놔라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식민지 시절 끄트머리 살아 대동아 공영권에 해서 전쟁의 공포를 느꼈다. 나 괴롭다. 위자료 내놔라고 소송할 겁니까? 이 위자료라는 것 자체가 무슨 임금 청구권도 아니고, 그 임금 청구권 이런 거 다 소멸시키기로 청구권 협정을 해서 돈을 다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3번씩이나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보상을 했고, 개개인들에게.
근데 지금 와서 난데없이 신일본제철이라는 회사가 살아있나? 살아있죠. 그러니까 1억 원씩 위자료를 내놔라. 위자료라는 겁니다. 위자료 그러면 이 청구권. 명분을 내세워서 이 정부가 마치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잃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이 한일 우호 관계가 깨지면요, 이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지만 만약에 일본이 우리에게 뭐 한일 수화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보완해줄 수 있는 그 안전장치들 그런 걸 손을 끊어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금 계속해서 좀 침체기로 가고 있는데. 외환위기 또 보면은 그때 일본이 만약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한일 간의 우호 간의 금 가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법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법리를 따라서 일본이 지불해야 될 거 미불이 있으면 지불을 받아야죠. 지불을 받아야 되는데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다 이미 그건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돈을 받고 그래 되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 있는 채무를 지금 와서 일본에게 달라 그렇게 하려니까 도저히 논리가 안 서니까 위자료라는 이름을 발명을 해내가지고 위자료라는 거를 또 갖다 붙여서 1억 원씩 내놔라 하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요즘 그 사법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재판 다 끝났는데 뭐 특별재판부란 걸 만들어서 또다시 별도로 재판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단신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이 반미 친북 성향의 그 안 모 씨 등 2명이 메가더 동상에 대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난 7월에 이미 불을 질렀었는데 그때 불구속 입건됐었죠. 새벽 4시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다. 그래서 방화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경찰에서는요. 이들이 불을 질렀지만 돌탑에 그을린 자국만 있어서 방화죄 적용이 어려워 일단 지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아니 불을 질렀죠. 한 번은 넘어간다고 칩시다. 한 새벽 4시에 질렀으니까. 근데 또 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또 불구속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불법 건축물이 불법 조형물입니다. 촛불 그 조형물이 있었던 거 부신 우리 시민은 바로 구속됐습니다. 법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정말 안 됩니다. 펜앤 퀴즈 함께 보시죠. 펜앤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봐줘. 뭔 개짖는 소리야. 진백이랑 고기가 애타게 짖는 소리가 들리나 이거. 원래 키우던 개가 사고를 치면 주인 책임 아닙니까? 아이만 됐고 지나가다가 낙서가 있길래 떼왔는데 질문이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화장실 문에 이런 낙서가 있더라고요. 질문이 꺼져 색깔 미음 기을 리을 누가 말장난 한다고 검정 색깔을 강하게 적어놨네. 조민기 강사! 3분 늦었다고 난리를 쳐도 평양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음포를 놔도 잘 못 들었다 그랬다면서. 명규이 어디다 화푸나 치르다 화병 나는 거 아니야? 저 정답. 오늘 문제 정답.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화푼다. 또 간보나. 설마 차 회장님 정답 아니죠? 아직 문제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냥과 관련된 단어를 떠올려 정답 구호로 정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매사냥이 떠오르네요. 제가 이것 좀 아는데 저번에 정답으로 나왔던 시치미 하겠습니다. 시치미는 제 전문이죠. 크리처 무비든가요. 좀비 사냥의 좀비. 소리 할까? 그냥 좀비로 하겠습니다. 좀비라 아주 딱입니다. 저는 사냥을 할 때 쓰는 작살로 하겠습니다. 작살! 문제 나갑니다.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시치미 객관식입니다. 알고 있었지 말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 보증감래 2. 호사다마 3.
포장마차. 4. 토사구팽. 시치미! 안찰스님, 여기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네. 정답 3번 포장마차. 닭살. 최 대장님, 정답은 2번 호사다마. 최 대장님 호사다마. 아닙니다. 택배물. 그거 좀비. 문베일님, 이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바둑이도 마침배기도 들고 나 4번 토사구팽. 문베일님 토사구팽. 정답입니다. 최 대장님, 웬일이에요? 한 번씩 틀려줘야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저도 모르게 좀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퀴즈쇼를 볼 때는 또 깔깔하고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진짜 펜앤 후원자 대회에서 보여주신 그 많은 후원의 그 열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웃고 있었는데요. 내일도 웃으면서 뉴스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